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발생 407일째인 오늘 이미 한 차례 밀려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또다시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아직 특검의 구형 절차 시작도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재판을 시작한 뒤 벌써 10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 특검은 구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특검 측은 저녁 시간 전에 구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예측은 일단 빗나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를 겸한 이 변론이 끝나야 구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량 요청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에 앞서 양형 이유를 밝히는 의견 진술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자, 결국 사형이냐 무기냐인데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언제쯤 특검의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까? 특검이 준비한 구형 의견 진술의 분량은 50페이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진행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구형 방식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을 한 사람씩 구분해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1번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형 절차가 시작되고 수십 분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판이 끝나는 건 아니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이어지고 재판 맨 마지막에는 선고일자를 예고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10분에서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어서 오늘 재판도 자정이 넘어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피고인 측은 역시 갖가지 궤변과 망언 그리고 한결같은 남 탓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들까지 윤석열 피고인 편을 드는 이들은 오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꺼내든 서증조사 자료엔 서론과 함께 12가지 주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먼저 꺼내든 논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 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헌문화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2만 명 넘는 희생자를 낳은 비극인 제주 4.3 사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9일 제주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겨냥해 헌재의 파면 선고도 비난했습니다. 편향된 사람이에요. 왜곡된. 분명히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만장일치를 강요당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몰이의 피해자로 규정하더니 급기야는 지동서를 굽히지 않다가 핍박당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입법부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계엄군을 침투시키며 삼권 분립을 짓밟으려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도 변호인들은 나치 독일이 선거라는 수치적 정당성을 무기 삼아 삼권을 무력화시켰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발동한 것이란 궤변을 펼쳤습니다.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직위원 재판장을 향해 고함을 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세입니다. 지난주 결심 공판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을 때 직위원 재판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죠. 하지만 오늘도 음모론에 가까운 막장 변론이 사실상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피고인에게는 결과적으로 무제한 변론이 허용된 셈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위원 판사는 앞서 오늘 결심은 무조건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길에 무조건 종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날은 그냥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재판을 늦출 의도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의견 진술 내용을 12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가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지판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선 가급적 5시까지 끝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5시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조금 검찰에서 어차피 구형하고 이따가 또 최종 변론 하실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좀 시간 좀 안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자 내용이 겹친다며 아까 이야기를 쭉 했어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결국 지판사가 칼같이 끊을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며 8시간 내로 맞춰달라고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특검 탓을 했습니다. 특검이 주요 증인 신문을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다면 오늘 오전에 한 설명은 안 해도 됐다며 부득이하게 시간이 필요하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판사는 또다시 칼같이 자를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엔 필요한 소송 지휘를 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와 달리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도 필리버스터 변론장을 열어준 지판사로 인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특검의 구형은 밤 늦게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특검 구형은 밤 10시 전후고요. 그리고 재판 종료는 자정을 넘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정된 수순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특검의 구형이 밤 늦게 끝나면 지난 재판과 오늘 재판에서의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0분, 변호인이 15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8분, 변호인은 25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10분에서 3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다 더해보면 거의 3시간에 육박해서 자정이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자정 넘어서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 선고일, 1심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자정이 넘어야 나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결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밤늦게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남은 건 선고죠. 지기현 재판장의 인사 예정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그 전주에 선고일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드라인은 2월 20일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 연기를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에 설 연휴도 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13일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오늘도 자정을 넘기면요. 결심 공판이 2개일 연속으로 자정 넘기는 거잖아요. 피고인 측도 그렇지만 사실 재판 진행을 두고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보셨지만 오늘 변론 과정에서도 1년 내내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이 반복됐거든요. 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에 비유하며 탄압받는 위인으로 묘사했고요. 다른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할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가 북한의 지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재판장을 향해 변호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함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청객들은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는데요.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변호인들이 내란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법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걸 방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들 재판에 극히 말을 아끼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 변호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더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1년 전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해외나 사조직 등으로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 서부지법 연결합니다. 자, 조건희 기자,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정해질 걸로 보입니까?
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낮 1시쯤 끝났습니다. 벌써 7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하지만 법원 판단은 아직입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측근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동기로 지목된 자신의 국민저항권 발언에 대해 대체 뭐가 문제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법대생 2학년 이상한테를 물어보면 국민저항권이 뭔지 다 안다고. 전 씨는 측근 유튜버들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대규모 집회 때마다 이 국민 저항권을 강조해 법원에 난입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실제로 폭동 피고인 다수가 저항권 발언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권 발언의 중대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전 씨가 폭동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집회에서부터 국민저항권을 입에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전 씨가 주사파 척결 등을 위해 전국 3,500여 곳에 만들었다는 사조직 자유마을 지부 또는 해외로 달아날 수 있다고도 지적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컴퓨터가 대거 교체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막말과 억측을 늘어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엔 80여 명이 모였는데 윤석열 피고인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은 지난주보다 더 썰렁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나타나자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지지자 80여 명이 환호합니다. 파이팅! 목사님 힘내세요! 영장 심사를 앞두고 목이 타들어갔던지 전 씨는 물 한 모금을 들이키더니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좌파 대통령만 되면은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를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은데. 전 씨는 법원 폭동 사태도 나중에야 알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서부 사태 일어난 것도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트럼프 침시 때 가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지난해 폭동 직후 열린 광화문 집회 무대에서 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취재진 질문 시간. 전 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 이름을 듣자 발끈합니다. 유수현전이 말 안 한다 그랬잖아. 당신들이 나를 방송 목사로 만들었잖아. 지지자들은 고개를 끄덕여가며 전 씨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법원 앞은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신고 인원 2,050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모인 사람 숫자는 비슷했지만 더 썰렁해졌습니다. 오늘은 집회 무대도 사회자도 마이크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정적이 흐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저 제각각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던 이들 손엔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강조했던 과제가 적힌 손팻말도 들려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나라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오늘 두 정상이 회담한 뒤 함께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과거사 문제가 언급된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일 두 나라가 일본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조선인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42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가 함께 수몰돼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두 정상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山口県宇部市の
調整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두 정상이 셔틀 외교에 나선 뒤에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처럼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보다는 이렇게 인도적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부터 과거사 문제 협의에 첫 발을 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출입국 간소화, 청년 교류 확대 등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인적 교류 문제는 물론 경제안보나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문제나 일본 측에서 원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는 이번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정상들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환담 일정에서 드럼 합주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다카이치 총리가 주재하는 정상 만찬입니다. 내일은 두 정상이 백제시대 한일 교류의 자취가 남아있는 나라현의 유적지,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서 친교를 다질 예정인데요. 회담과 환담, 만찬 등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두 정상이 5차례에 걸쳐서 만나는 셈입니다. 이후에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난 뒤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라현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일 두 정상은 거듭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발언뿐 아니라 넥타이와 외교적 의전을 통해서도 협력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데요. 이어서 일본 현지에서 정상빈 기자가 전합니다. 미리 나와 있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멈출 바를 모르겠습니다. 관례를 깨고 총리가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로 깜짝 마중 나와 환영의 뜻을 전하자 이 대통령은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다음으로 한일 정상이 만난 지방도시 나라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1500년 전 한일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담 시작 전 다카이치 총리는 태극기와 일장기에 잇따라 목례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고 이 대통령에겐 짧은 한국말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의 푸른색과 일장기의 붉은색을 합친 자주색 넥타이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 8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정상 모두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언급하며 과거를 지나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日韓関係を前に進めながら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과거 상대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두 정상은 당선 뒤 잇따라 오가며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과 북핵 문제,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국제 정세의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 미묘하지만 다른 점도 보였습니다. 바로 한중일 협력에 대한 건데요. 중일 갈등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간 연대와 협조, 지역 정세, 그리고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両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대만 문제를 두고 히토류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말하면서도 영내 평화를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급하지 않은 중국을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선 공조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에 한국이 굳이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각국의 이익과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이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예민한 문제에 신중한 거리두기를 유지했습니다. 국익 극대화와 실용 외교를 앞세워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회담에 대한 일본 내 반응, 도쿄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은 종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건 14년 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산 시계를 준비했다며 양국 정상이 마련한 선물 소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ドラム好きの高市総理にイ大統領は韓国製のドラムをプレゼント. 일본 언론은 특히 오늘 회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관계 강화를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다면 다카이치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바라는 중국의 의도를 깰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시종일 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은 또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며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재차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주 중의원을 해산해 돌파구를 마련할 거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회담의 성과가 의회 해산 후 치러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버스가 멈춰서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신 지하철로 사람이 몰리면서 역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고요. 대체 교통수단을 기다리다 못해 추운 날씨에도 걷거나 뛰어 이동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도윤선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버스 파업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나선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조회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온다 해서 안 오는 걸 몰랐어요. 전철로 다시 가야 될 것 같네요.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서울 시내버스인 파란색, 녹색 번호는 모두 출발 대기 표시만 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체감온도 영하 9도의 강추위와 빙판길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됐을걸요. 근데 너무 추우신가 봐요. 막 덜덜 떠시네. 근데 여기 엄청 춥네. 대체 교통수단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타도 되나요? 이렇게 극적으로 택시 잡기에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택시 호출앱은 사실상 먹통이었습니다. 딴 데 가서 카카오택시 한 3-4번 불렀는데 다 취소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도 붐비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 됐습니다. 애써 열차에 오르려던 한 할머니는 결국 힘없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지각 걱정에 불안해했고 버스 타면 한 방에 가던 길을 이제 이렇게 사람 많은 그 지하철로 타고 가야 되니까 불편하네요. 병원 진료 가려던 어르신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긴 시간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저 친마저로 가려고 응암역까지. 그거만 7613이 돼야 하거든 꼭. 그냥 세전역까지 걸어가야 돼. 불편은 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늘상 분주하게 버스가 들락거리던 차고지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만 가득 들어찬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언제 오고 어디서 탈 수 있는지 몰라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울버스가 멈추면서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주민들도 낭패를 봤습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렸다는 시민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겪은 시민들. 대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냥 이제 걸어가려고. 이 같은 불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저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우영 기자, 지금 퇴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이곳은 평소 버스를 이용하려는 퇴근길 시민이 몰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한산한 모습으로 경기나 인천으로 나가는 버스만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대거 지하철로 몰렸습니다. 제가 오후 5시 반쯤부터 인근 여의도역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승강장에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과 계단을 이용해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시민들이 겹치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 청량리역의 지하철 이용객은 한 주 전보다 34.5% 많았던 걸로 집계되는 등 파업으로 지하철은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도 1시간씩 연장했지만 불편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한 1.5배는 더 많은 것 같고 출근 때도 거의 이제 원래 한 집에서 한 20분 거리인데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네, 오늘 많은 시민들이 고생했는데 내일도 걱정입니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협상 결렬 이후 노사 양측의 추가 협상은 현재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또 기본급의 인상률 등에서 합의점을 찾을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조금 전 노사 양측이 내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일정을 다시 잡기는 했지만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같은 출근 대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2년 전 11시간 동안 이어진 파업을 넘어 역대 최장 서울버스 파업으로 기록됐는데요. 시민 불편이 자칫 장기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내 대규모 유혈 사태가 확대되면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고 긴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시신들을 담은 검은 가방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시작된 시위를 이란 정부가 무차별 강경 진압하면서 전국적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등 외부 세계와 접속마저 차단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온라인 이란 대사관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탈출 계획을 세우라며 사실상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국경 등을 통한 육로 대피 방안을 안내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떠나라고 경고했고, 떠날 수 없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음식과 물, 약품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주변과 연락하며 시위 상황을 주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으로 하늘길마저 막힐 상황이 되자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 급히 출국령을 내린 겁니다. 동시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무료 옵션도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힘을 끌기 위해서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더 자유롭게 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 현재 이란에 70여 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보고된 피해는 없는 걸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신변 안전을 위해 외출은 물론 언론 등 외부와 접촉도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 철수해야 할 상황까지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어떤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희생자가 이미 6천 명이 넘었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며칠이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에도, 영안실에도, 창고에도 이란 국민들의 주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벽에 걸린 TV엔 소식 없는 가족을 찾아 시신 창고까지 온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보관된 시신의 얼굴 사진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어제 사망자 수 500여 명을 집계했던 인권단체는 하루 만에 100수십 명이 더 숨졌다며 오늘은 최소 648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 명 이상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are still right now investigating over 500 additional cases. So that means that should we confirm all of these numbers, the number of those killed will exceed 1,000. And that's in just 15 days.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 나아가 체제 유지를 위해선 어떤 국민 희생도 감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 중이던 23살 여대생은 근거리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해 수백 구의 시신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한 외신은 한동안 어둠 속에 있다 총격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발포 전에 전기를 끊는 것 같았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는 곧 사형이라는 이란 정부의 발표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시위에 나선 혐의로 체포된 26살 남성에게 곧바로 사형이 선고돼 체포 6일 만인 현지 시간 14일 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과 46년 전 국민 저항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걸 목격한 이란 정권은 이번엔 자신들 차례일지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나라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표면적 원인은 극심한 경제의 난입니다만 시민들의 분노는 이면에서 오랫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종교 독재와 잔혹한 인권 탄압에 대해 시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손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반정부 구호입니다. 47년 전 왕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쳤던 혁명 구호는 지금 왕정을 복구하자는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왕정을 타도하고 혁명으로 세운 공화국보다 차라리 왕조가 나았다는 목소리는 이란 종교 독재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1970년대 이란의 친미 팔레비 왕조에는 독재와 개방이 공존했습니다. 국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비밀 경찰이 투입되는 등 억압도 있었지만 5일머니의 풍요로움 속에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거리를 누볐고 시민들은 널리 퍼진 서구 문화를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정 독재는
공화국의 외피를 쓴 신정 독재로 대체됐습니다. 여성들은 검은 히잡으로 온몸을 꽁꽁 둘러싸매야 했고 일부 다처제에 조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양육과 상속 등 기본 권리도 다 빼앗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더욱 유린됐습니다. 종교 권력은 반미, 반이스라엘 기치를 내세우며 핵 개발과 해외 무장단체 지원에 몰두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생필품 값은 폭등했습니다.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끌려가 숨지고 히잡 없이 지하철에 탄 16살 아이가 경찰 구타에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이란 최고 권력층의 딸에게는 심한 노출도 호화로운 결혼식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고로 시작된 시위가 신을 내세운 독재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킨 겁니다. 권력은 잔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등 정부 친위 부대가 무차별 진압에 나서면서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와 골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I describe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ow as a zombie regime. It has a dying ideology, it has dying legitimacy, a dying economy, a dying leader, but it still does maintain this lethal capacity. 과거 부패했던 팔레비 정권의 마지막 왕세자를 소환할 정도로 신정 체제에 대한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에 실질적 구심점이 없다는 점은 수없는 희생을 치른 반정부 시위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게 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미국에선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되자 파월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공직은 때론 위협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충격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온갖 조롱에도 대응하지 않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영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의회 위증 혐의로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건 모두 구실일 뿐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1분 55초짜리 짧은 성명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This is about whether instead monetary policy will be directed by political pressure or intimidation. 위협에 맞서 버티겠다며 배수진도 쳤습니다. I will continue to do the job with integrity and a commitment to serving the American people. 의장직은 오는 5월까지지만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로 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직 연준 의장 등 유명 경제학자들은 성명을 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 추진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결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 일부 상원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기준금리 압박이 계속될 경우 70년대 벌어졌던 대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금과 은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경고등이 이미 켜진 겁니다.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이른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요란한 첫 신호인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국 영토 안보를 위협받는 덴마크 정부는 마치 러시아를 상대하듯 미국과 외교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맹국으로부터 침략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덴마크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나토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유로 들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린란드를 차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심지어 그린란드를 빼앗는 것이 미국과 그린란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erhaps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Greenland as well. 덴마크 시민들은 과거 동맹국 미국을 조건 없이 도와줬던 전례를 들며 더욱 붕괴하고 있습니다.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most close allies. Anytime they called for our help, we stood up. 미군의 침략에 맞서 두렵지만 군에 입대, 국가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It's very threatening and also a bit scary. I think I would be in the army.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가 운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며 그린란드 문제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고 나토의 일원이라며 미국이 동맹인 나토 국가를 침략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일단 외교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워싱턴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루비오 위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덴마크 의회 초청으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2주 후반쯤 코펜하겐을 찾을 거란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맞선 나토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북극해를 감시할 부대 창설을 검토하는 등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셀프 조사와 관련해 고발된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 청문회에 나오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청문회 내내 고압적 태도를 보였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쿠팡 셀프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로저스 대표에게 나흘 뒤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로 나간 피고발인에게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던 겁니다. 경찰은 조사 일정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고발장을 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로저스 대표의 출국을 정지시킬 계획이었는데 고발인을 부르기도 전에 출국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출국 정지 계획에 대해 경찰은 한국에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서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3개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범석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이며 친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워 총수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요.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함께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공천헌금 특검을 운운하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손을 맞잡습니다. 두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대표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대상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정재, 이철규 의원 사이에 과거 통화 녹취를 꺼내들었는데 김정재, 이철규 3억에서 5억 지지선언 받으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이것 알려주면 우리 당 망합니다. 라는 녹취록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였다며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나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보수 연대의 청신호라는 기대감 못지않게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유튜버 전한계 씨는 장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연대하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 으름장을 놨고 이준석 역시 언제나 좌파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많이 씹어댔습니까? 친한계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 등 당내 갈등부터 해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이준석 두 대표를 향해 수사 의혹 당사자들의 기만적인 특검쇼를 규탄한다며 내로남불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지난 2020년 1,000만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의 과거 육성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총선 전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앞선 2018년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 대가라고 밝히는 육성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2020년 총선 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품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 있었습니까? 성실히 받았으면 조사 받았습니다. MBC는 지난 2023년 12월 전 씨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녹음된 육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동작을 지역구로 둔 이수진 당시 의원과 동작구청장 등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전 씨가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이제 정치자금은 저기 이제 18년도에 공천 해줬으니까 정치자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 그때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이제 구청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이렇게 하라고. 공천 해줬으니까 그렇죠. 20년도에 자기 총선을 위한 돈을 내놔라. 앞선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의 대가 차원이었던 걸 인정한 겁니다. 전 씨는 김 의원에게 돈을 준 구의원이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것만 저희들이 한 거는 그 사람들이 100% 다 줬어요.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금품을 건넸다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의 과거 언급대로 금품과 공천 사이 연관성, 즉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발언의 진위 등을 묻기 위해 전 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돈 준 구의원이 더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돼 유감스럽다며 의혹 대부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묵인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던 김 의원은 이제 당적 없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제명은 최고 중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간 복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직후부터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전화해 장남 채용 문제를 언급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김 의원은 기획된 의혹이라며 기자들을 법적 조치했고 어떤 자가 이걸 기획을 했다면은 뭐 한 1%는 성공할 것 같아요. 끝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에 오른 뒤에도
비위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호텔 룸식당에서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가족의 공항 의전 특혜 논란과 보라매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등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육성 녹음과 함께 공개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로 시작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당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데 재심에서도 제명 결정이 나오면 의원총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 최종 제명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데요. 법 여건은 물론 여당에서도 공개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내놓은 법안에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반발하는 여당에 공을 넘기면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인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검사가 수사관을 지휘하는 검찰 형태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당초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돼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안수사권 문제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했고 법 여건에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발표된 법안에 반대해 속속 자문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총리도 정부는 당과 국회 논의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내년 8월에 착공해 2029년 8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보다 늦은 2029년에 착공해 2033년에 준공되고 세종행복도시에 당장 올해부터 공동주택 4,000호가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주택 7만 1,000호가 공급됩니다. 어제 경북 청도군수의 여성에 대한 엽기적인 욕설과 폭언 행위를 전해드렸는데요. 10달 넘게 여성에게 사과하지 않던 군수는 결국 모욕죄 혐의로 입건됐고 사과에 나섰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관내 요양원 여성 직원에 대해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접목하는 가시나 있나? 예, 우리 국장입니다. 그 입주비 함부로 지키지 마라 캐라 그 추입분다 그 미친 아니야? 그런데 군수님도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남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내 용서 안 한다 캐라.
예, 알겠습니다. 죽으려고 말이야. 열린 입주이라고 함부로 쳐제끼고 그 뭐 질투하나 그 개 같은 말이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도 김군수의 여성 혐오와 언어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김군수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선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식 자체가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10개월 동안 사과하지 않았던 군수는 결국 모욕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고 보도 하루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사자께 상처를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식 보도자료가 없었고 군청으로 10명 남짓한 특정 기자만을 불러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특정 언론만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묻자 비서실에선 군수님 의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여성은 정작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음식 삼겹살의 이름이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과 돈차돌, 뒷삼겹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살코기는 별로 없고 지방만 가득한 비계덩어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삼겹살입니다. 하얀 지방으로 뒤덮여 살코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살코기에 지방이 붙어 있는 건지 지방 덩어리에 살코기가 숨어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재작년 제주의 한 흑돼지 식당에서도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었고 대형마트에서도 비계 덩어리를 팔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삼겹살은 돼지 가슴과 복부에 있는 부위인데 몇 번 흉추나 몇 번 요추에 가까운지에 따라 지방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삼겹살 지방은 1cm, 오겹살은 1.5cm가 넘으면 잘라내라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까지 도입됐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비계가 너무 많으면 안 좋고 좀 한 3분의 1 정도가 비계가 있으면 좀 딱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예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 이름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량이 적당한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는 돈차돌, 기름기가 가장 적은 요추 부위는 뒷삼겹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위는 앞삼겹이지만 지방이 많은 돈차돌 부위도 쇠고기 차돌박이나 우삼겹처럼 즐길 수 있게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돈차돌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이 된다면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매 시장을 12곳 이상으로 늘려 경매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 대표팀이 2라운드 진출 목표를 위해 한국계 빅리거 발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주전급 선수를 포함해 4명 이상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해외 국적 선수로는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던 토미 에드먼. 대회 성적은 아쉬웠지만 대표팀 전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한국계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류지영 감독이 지난해 3월과 9월 미국 현지 면담을 거친 결과 4명 안팎의 합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속 163km의 강속구를 장착한 세인트루이스의 필승조 오브라이언과 일발 장타가 돋보이는 디트로이트의 저마이 존스 2명은 합류가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소통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스턴의 내야 유망주 셰이 휘트컴이 대표팀에 가세할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휘트컴은 2023년 마이너리그 전체 최다 홈런을 기록한 장타력이 강점입니다. 휘트컴과 함께 베테랑 투수 데인 더닝도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SSG의 화이트 등 이전에 거론된 선수들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참가 의지가 관건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건 한 3, 4명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한국계 선수 선발을 위해 실력은 물론 성격까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회 본선까지 최대한 빠르게 한 팀으로 뭉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이판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가 선수단 구성을 위한 트라이아웃을 실시했는데요. KBO 리그는 물론 일본 프로 무대에서 은퇴한 선수까지 참가해 열기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퓨처스리그 참가를 선언한 울산 웨일즈의 창단 멤버를 선발하는 자리. 장원진 감독과 허구현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교 졸업을 앞둔 선수부터 은퇴한 노장까지 230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특히 두산의 2016년 우승 멤버 국혜성과 3차례 20홈런을 기록했던 거포 김동엽 등 1군 무대가 익숙했던 선수들도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시범 경기 때 다치고 그냥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야구를 어디 퓨처스리그에서 하든 1군에서 하든 일단 하는 건 똑같아서 제가 우선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마지막 이 기회의 발판이 생긴 것 같아서 최대 4명인 외국인 선수 자리를 놓고 일본 참가자 7명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군 아시아 쿼터 후보로 꼽히기도 했던 고바야시는 140km대의 빠른 공을 던졌고 中継ぎになると150キロ超えるようには投げてます。オファーを待つのではなくて自分からテストを受けに行ってぜひ見てもらいたいという気持ちを 일본 무대 10승에 대표팀까지 경험한 오카다는 진지한 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一番はやっぱり韓国でプレーしてみ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審判が AI っていうのがすごい興味があって一度韓国で 간절함 하나로 모였습니다. 트라이아웃을 거쳐 꾸려질 선수단은 다음 달부터 창단 첫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소속 선수인 라거나의 세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역대 최고 수준인 3천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라거나를 둘러싼 문제의 쟁점은 특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 신분이 된 라거나의 세금을 누가 내느냐인데요.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 9천만 원을 이미 납부한 라거나는 당시 소속팀이던 KCC가 내야 한다며 반환 소송을 냈고 KCC는 당시 이사회에서 최종 영입구단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후 라거나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L은 오늘 6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가스공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3천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는데요. 가스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징계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 한국 남자 농구팀을 이끌게 된 마주스 신인 감독이 입국했습니다. 이 대표팀의 국제 무대 경쟁력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최근 강풍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동쪽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서쪽에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졌고요. 강원도 인제 미시령은 순간 시속 126km에 달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금세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모레는 예년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7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5도, 전주와 광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7도, 광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